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콜트 악기 노동자들이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고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 민사소송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민사소송 결과 어떻게 예측하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인천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천 강화 옹진군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개발 계획들이 시행될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금요 문화살롱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색과 면의 예술 철학을 담았던 추상미술의 대가 몬드리안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정리해고 뒤에 무려 7년 동안이나 복직 투쟁을 해왔던 콜트 악기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했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근로자의 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바로 오늘 민사소송 결과를 앞두고 있는 콜트 악기의 정리해고 문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금속노조 콜트 악기 방종훈 주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콜트 악기 문제 벌써 7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예. 그동안의 경과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2007년 4월 12일 경영학과 정리해고 후 2008년에는 공장 폐업으로 시작하여 2711을 맞이했습니다. 예. 아직도 100억씩 당기 손익을 내면서 세계시장 30%의 점유율, 한국 부자손이 120인 콜트 악기가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용역들을 7차례 폭행, 파손을 했고 현재 단전 단수를 2년 동안 실시하여 1,000만 원 벌금 노조 업무 방해로 대부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지난 2년 전이죠. 2012년에 콜트 악기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요? 예, 저희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당시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회사가 판정을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복귀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대신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재해고 통보를 하고 콜트 악기 부평 공장을 매각하는 등 저희가 돌아갈 근거를 없애는 작업에만 주력했습니다. 예. 회사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원이나 여타의 강제를 받지 않는 현실이 회사의 편법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했던 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받았는데도 패소 판결을 받은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구제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은 법원이 구제를 해줘도 돌아갈 회사가 없다는 것인데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판결입니다. 예. 우선 법원이 해고 사안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굳이 실익 여부까지 해야 하는가 의문이 있고 예. 회사도 이런 법의 맹점을 악용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앞에 말했듯이 회사는 법원 부당해고 판결 이후 계속해서 공장을 임대 매각하고 사업 목적을 바꾸는 등 근거를 없애는 작업을 해왔고 그것이 재판부에 반영된 판결이라고 봅니다. 예. 그 콜트 악기 해고 근로자 그리고 콜트 악기 자회사인 콜트에게 해고 근로자들이 함께 소송을 하다가 2012년부터는 따로 소송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예.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 엇갈린 판결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콜텍은 하나의 자본입니다. 예.
콜트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다고 부당해고 승소 판결을 했고, 예. 콜텍은 앞으로 올 경영상의 악화라는 예.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콜트는 2012년 2월 23일 대법 승소 후 5월 30일 날 재해고에 따른 지금 행정재판을 하고 있고요. 예. 콜텍은 파기환송되어 다시 법적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콜텍은 5번 재판 끝에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예, 웃기는 일입니다. 재판부가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 700만 원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 첫째, 대전 콜텍과 콜텍은 분리되지 않았다. 둘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다. 셋째, 대전 콜텍으로 콜텍 전체의 경영 악화가 전이되긴 힘들다고 본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과를 단일하고 나왔는데 고법 대법은 미래의 경영상 악화 이유라는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예. 기각 판결을 없는 돈에 감정평가를 왜 받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결국 콜텍 악기, 콜트 악기 모두 패소를 했고, 콜트는 더 이상 악기 제조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데, 더 이상의 소송이 좀 무의미하진 않을까요? 외관상으로 보면 그러하죠. 예. 2009년에 저희들이 고법 승소 판결이 나자마자 회사는 악기 제조업을 삭제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는 회사가 2012년 만료된 콜트 악기 상표권을 10년간 연장 신청을 했고, 예. 여전히 신상품을 생산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신상품을 생산하고 있나요? 예, 인도네시아 콜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 의하면은 박영호 회장의 가족 임원을 했던 분들의 명의로 다른 관리자들과 악기 제조국 공장을 열고 있습니다. 예. 특히 한국지식경제부에서는 한국 세계의 1등 상품 콜트 기타라는 등록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판 때문에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공장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주장하는 위장폐업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오늘 민사소송 판결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기대를 하십니까? 6월 19일 판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네.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양심적인 판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콜트악기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저희는 법원이 해고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판단해 주면은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 실익 부분은 노조와 회사가 논의를 할 수 있게 여지를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오늘 민사소송 결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여전히 우리는 억울하게 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회사나 자본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노동자를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당시 노무부의 비중도 30.9%에서 29.4%로 낮아진 반면에 인도 콜트에서 82%의 반제품을 수입하고 재료비 비중이 30.9%에서 61.7%로 높여가지고 예. 회사 어렵다 하면서 인도 콜트에서 단기 손익을 내가지고 박영호 사장은 그쪽으로 가져가면서 노동자들을 우롱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그리 희망적이진 않더라도
우리 자식들이 이런 세상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뭔가 다른 결론이 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힘든 여건이 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조합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투쟁을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예, 당시에 그 해고됐던 분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예, 지금 생계 문제 때문에 그 희망퇴직하신 분도 있지만 예. 콜택 전체를 합쳐서 48명입니다. 예. 그럼 지금은 다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뭐 저희들 그 억울하다는 예. 잘못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심적인 지식인들, 종교인 그리고 이름 모를 후원자들이 저희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속노조 콜트학기 방정원 지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지난달 19일 파주 출판단지에 개관한 지혜의 숲입니다. 지혜숲이 건물 이름인가요? 예, 이름 예쁘죠? 예. 책이 있는 신개념 공간입니다. 도서관인 듯 하기도 하고요. 또는 북카페인 듯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고대 그리스 도시 시민들이 회의하고 토론하던 장소, 아고라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새로운 공간이 파주 출판단지에 생겼습니다. 도서관과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곳에 책이 많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곳에 총 50만 권의 책이 비치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우선 20만 권 정도가 먼저 꾸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책들도 올 하반기에 점차 자리를 찾아갈 예정이고요. 이 책들은 전부 출판사나 개인이 기증한 책입니다. 그런데 기존 도서관과 다른 점이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류 방식에 따라서 책이 분류되고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기증한 출판사나 또는 기증한 개인별로 꾸며져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문제점이요. 원하는 책이 어디 있는지 빨리빨리 검색해서 찾고 또 읽은 책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자원봉사자인 권독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책도 안내받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도 권독사분들이 방문객들 안내하고 있었는데요. 그 소리 담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장소를 꾸며주세요 하신 분들에 한해서 장소를 꾸몄고요. 기억, 니은, 누구는 앞에 놓고 누구는 뒤에 놓을 수가 없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에서 아까 들어오신 입구가 맨 끝에 부분이에요. 일반 도서관에서 보지 못한 세계라는 잡지. 옛날에 우리 저 신동아. 있었다, 저거. 네, 그치? 있었어요. 예, 저 이거 잡지 봤었거든요. 옛날에. 예, 저희 아버지 보는 거 훔쳐보고 막 그랬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도시에서 권독사로 일하고 있는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출판도시에서 처음으로 만든 권독사라는 이름은요, 뭐 독서독자에다가 일하는 사람 해서요, 책을 권하기도 하고, 또 여기 오신 방문객들이 책을 제대로 이렇게 정리를 안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대신 서가 정리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출판도시의 총 지배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점이 되는 업무는 기증하신 교수님이나 학자님들의 책이 어떤 종류가 있고 뭐가 있는지를 제가 좀 암기를 해서 권해드려야 하는데, 일단은 책을 권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권독사라는 직함이 좀 생소하긴 한데 책을 권하는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존 도서관 방식이 아니라 기증자별로 책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책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첫 번째 역할은 책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서 빨리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다 보신 분들도 가끔 내가 이 책을 어디서 가져왔지라고 잊어버려서 아무데나 두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일도 이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이 기증한 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집에 있는 못 쓰는 책을 기증한 게 아니라
있습니다. 학자들이 자신의 해당 분야를 그동안 연구하면서 모은 책들, 이렇게 지식을 쌓았던 그런 의미 있는 책들을 옮겨 놓았어요. 요즘에 소위 말하는 지식인의 서재 같은 개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가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오신 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일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혜의 숲, 그 분위기도 기존의 도서관이랑은 다르다고요. 예, 기존 도서관이 조용히 책만 읽거나 공부하는 느낌이라면은 이곳은 북카페하고도 살짝 비슷한데요. 옆 사람에게 너무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차도 마시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책을 파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차도 팔고 있고요. 또 이렇게 테이블도 마련돼 있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읽은 부분을 상대방과 이렇게 토론하거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마련돼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일 좋은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온 어머니들입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태규야,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 벽장인데 여기서 17개의 실수를 찾아보래. 어떤 게 있을까? 이거. 이 사람 좀 봐봐. 왜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왜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머나 진짜 기둥이. 웃긴다. 네, 여기 장점은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가 많이 있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가지고 얘기하면서 읽을 수 있고 책 읽기도 쾌적하고, 예. 그리고 책들이 이렇게 막 벽면에 다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많은 걸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혜의 숲에 오면 아이들이 책도 많이 볼 수 있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책 보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서 편하게 또 풀어놓고 엄마도 책도 볼 수 있고 해서 엄마도 책을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책 읽고 나와서 토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이 돼서 그게 제일 좋아요. 네.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지혜의 숲의 눈으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요. 이 책을 진열한 책장의 높이가 최고 8m, 그러니까 16단에 이르는 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관하면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높이 있다 보니까 책을 쉽게 찾을 수도 없고요. 사람의 손이 닿지도 않고 그런 곳에 책을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부정적인 의견을 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았는데요. 이용객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만나보시죠. 저는 그냥 또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학문하고 지식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었거든요. 여러 종류의 책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거기서부터 깜짝 놀랐고 규모 또한 만만치도 않고 이런 분위기나 보기에 너무 만족한 것 같아요. 좀 불편한 점은 제가 좀 더 읽고 싶은 책들이 많았는데 그 출판사 보고 갔었는데 제가 원하던 책들이 없었을 때가 많이 불편했었고 또 아무래도 책이 너무 높다 보니까 더 위로 올라가서 꺼내보고 싶은 책들도 많은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직접 책도 지금 못 꺼낸다고 해가지고요. 그런 점들이 매우 아쉬워서요. 네, 책이 너무 높이 진열되어 있는 게 문제인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방법이요. 사다리를 이용해서 책을 꺼내는 방법인데요.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거 불편하기도 해서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앞으로 30만 권의 책을 비치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책이나 이렇게 실제 사람이 많이 읽지 않는 책들은 위에 비치를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책들을 사람의 손이 닿는 곳에 놓는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지혜의 숲 측에서는 조금 기존의 도서관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지혜의 숲을 조금 바꿔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는 꼭 도서관처럼 이렇게 책을 잘 정리돼 있고 원하는 책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책과 가깝게 지내지 못한 분들이 와서 가까워지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책을 기증한 인문학자들 중심으로 매주 인문학 강좌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책도 가까이 하고 지식도 쌓고 또 토론도 하는 장소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끝으로 찾아주신 시민들 이야기 조금 더 담아봤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쾌적하고 책도 많고 정말 신기한 나라 같아요. 너무 질서정연하게 책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음악도 나오고 쾌적하고 이런 공간에서 책을 많이 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책이 많은 곳이라면 그냥 북카페나 그냥 일반 도서관을 여기와 차이점이 있다면 대학 교수들의 서재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학 교수들이 어떠한 책을 읽고 사고를 했는지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책도 이런 많지만 또 24시간 또 개방을 한다 하니까
이제 언제라도 우리가 뭐 책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와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 책을 다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다른 데는 말을 못 하는데 여기는 커피나 음식도 먹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강화 그리고 옹진이 종합발전구역에 선정됐습니다. 종합발전구역에 선정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 인천 아시안게임 소식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요 문화살롱 시간에는 면과 색으로 독특한 자신의 세계를 구축했던 추상미술의 대가 몬드리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방송인 서정희 씨가 남편 서세원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정희 씨는 어제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정희 씨는 지난 5월 말다툼 도중 남편 서세원 씨가 자신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고인이 일제 강제징용으로 인한 부상으로 숨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이웃들의 목격담만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모 씨 유족이 위로금을 지급해달라며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넷 게임에 나오는 흉기를 허리에 차고 다니며 택시와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수강도와 강도 미수 혐의로 23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도화동과 충무로 오가에서 가지고 있던 흉기로 택시기사와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4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이죠. 인천 강화 옹진군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제 오는 2020년까지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시행될 텐데요. 인천시 대변인실의 윤병철 SNS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아시안게임 소식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아시안게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아시안게임 응원 구호가 선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응원구호 공모전을 진행하였는데요. 총 928건이 접수되었고 온라인 투표를 거쳐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4명, 참가상 20명을 선발하였고요.
대상을 받은 뿜어라 인천의 열정, 뛰어라 아시아의 심장이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 구호로 선정되었습니다. 예, 이 선정된 응원 구호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됩니까? 네,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 행사는 물론이고요. 종목별 경기가 열리게 될 각종 경기장에서 응원 구호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 인천 아시안 게임의 그 마라톤 코스가 국제 공인을 얻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마라톤 코스는 지난 3년 동안 육상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의 신중한 검토랑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송도 국제도시 센트럴파크를 출발해 인천항을 거쳐 청라 국제도시를 경유하여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이어지는 42.195km입니다. 참고로 마라톤 경기는 여자부가 10월 2일 오전 9시, 남자부는 폐막 전날인 10월 3일 오전 9시에 열립니다. 예. 인천 아시안 게임 규모가 큰 만큼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절실할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들은 다 선발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30일 인천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 13,500명을 최종 발표했는데요. 선발된 자원봉사자분들은 각종 경기장과 훈련장, 선수촌 등에서 교통 안내, 환경 정리, 경기 지원, 통역 등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예, 13,500명 규모가 정말 큰데 지원자가 많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 모집 기간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였는데요. 25,827명이 접수를 하여 모집 인원 대비 191.3%의 접수율을 보였습니다. 서류심사와 면접, 소양교육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13,500명을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 예, 대략 한 2대1의 경쟁률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발된 자원봉사자분들 가운데 뭐 재미있는 사연을 가진 분들도 있다고요? 네. 선발된 자원봉사 중에 최고령자분이 계시는데요.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91세 이연수님으로 예. 아시아드 선수촌에서 일본어 통역을 맡으시고 오고요. 여성 최고령자인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85세 장남수님은 송도 글로벌대학 비치발리볼장에서 관중 안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실 예정입니다. 연령대별로는 16세에서 29세가 70.9%로 가장 많고요. 60세 이상도 11.7%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대만 등 28개국의 외국인 322명이 선발되어 민간 외교관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예, 그 91살이신데 일본어 통역을 맡으셨다고 그러는데 일본어를 네. 잘하시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홍보도 중요할 텐데 그 대학생 사이클 동아리가 홍보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대학교 사이클 동아리인 투어 사이클 소속 대학생 20여 명이 지난달 28일 출정식을 갖고 30일 동안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 27개 주요 해안 도시를 자전거로 순례하면서 약 1,400km에 걸쳐 아시안게임 사이클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데요. 예. 대학 사이클 동아리의 자발적인 전국 일주 홍보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인천 아시안게임의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아울러 자발적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경기대학교 사이클 동아리에 인천 시민 전체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두가 건강하게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인천 시정 소식도 알아보죠. 인천 강화하고 옹진군 신발전 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산업이나 생활 기반 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낙후되어 있지만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강화 옹진 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이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결과 지난 6월 27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어 2020년까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2020년까지 개발을 추진한다면 어떤 것들이 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네, 우선 강화군 삼산면 일원에는 삼산복합 휴양단지를 건설하고요. 예. 강화읍 일원엔 강화 일반산업단지, 옹진군 덕정면 일원에 서퍼리 관광지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2020년까지 민간자본 1,75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856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예. 개발이 완료되면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발전 지역 내 사업자 및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요. 민간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2020년까지 지역 경제에
2,399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천여 명의 고용 유발 학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 윤병철 SNS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I'm not comfortable with taking a bus. I'm not comfortable with taking a bus. I'm not comfortable with은 저는 뭐뭐뭐가 편치 않다. I'm not comfortable with taking a bus. 버스 타는 게 편치 않다.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 전철이 이용하기 쉽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버스 타는 건 외국인에게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어떤 것이 불편할 때 또는 어떤 것이 싫어할 때 표현하기 좋은 phrase입니다. I'm not comfortable in the smoking section. 흡연 구역에 편치 않아요. I'm not comfortable talking about this. 이거 대해서 얘기하기 힘들어요. I'm comfortable taking a bus in Seoul, but I had to slowly get used to it. All right, great job. Hope you have a good one.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금요 문화살롱. 김민성 큐레이터가 전해주는 서양 미술사 이야기. 네, 금요 문화살롱 시간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몬드리안, 선과 면 그리고 강렬한 색채의 대비로 이루어진 독특한 작품 세계로 널리 알려졌죠. 단순해 보이면서도 복잡한 것 같은 그의 작품 이면에는 동화 같은 순수함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몬드리안 어떤 화가인가요? 삐에 몬드리안은 칸딘스키와 함께 그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네덜란드 대표 화가인데요. 그 소위 칸딘스키를 뜨거운 추상이라고 부른다면 이제 몬드리안의 추상을 차가운 추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는 그 몬드리안이 가지고 있던 기하학적인 그런 화면의 태도들과 또 사고에 의해서 발현된 몬드리안식의 추상 스타일에서 나온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성장기를 잠시 살펴보면요. 그 네덜란드의 아머스포트라고 하는 곳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둘째 아들로 태어나요. 그래서 몬드리안은 네덜란드 국교라고 할 수 있는 엄격한 칼뱅교 집안에서 성장을 하게 돼요. 이 초등학교가 칼뱅교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집안 분위기 덕분에 그는 화가가 되고 싶어 했던 꿈을 일단은 접어야 했다고 합니다. 왜 화가가 되고 싶은 꿈을 접어야 했을까요? 그 칼뱅교 교리를 보면 하나님의 소명에 따르는 그 신을 위한 삶을 현실에서도 실천하면서 살아야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욕망과 영혼에 몰두해서 작품을 제작해야 되는 작가로서의 삶은 그런 교리에 위배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몬드리안은 교육학을 이수를 하고 교사 자격증을 따는데요. 아주 똑똑하게 미술 선생님 자격증을 따요. 그래서 이제 화가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길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때 멘토 같은 그 몬드리안의 멘토 같은 사람의 삼촌이 화가의 삼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화가의 삼촌의 어떤 그런 보호 아래서 몬드리안은 본격적인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암스테르담으로 떠나게 됩니다. 삼촌은 뭐 하시던 분이에요? 화가였어요. 잘 됐네요, 그럼. 그 암스테르담에 가면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미술가의 길을 시작했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 20살이 좀 넘으면서 암스테르담으로 가게 되고 거기 국립미술학교에 등록도 하고 또 미술단체에 가입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삼촌한테 그림을 많이 배웠었기 때문에 전시회 단체전 이런 데 참여하는데도 그 어렵지 않아서 본격적인 화가의 행보를 이어가는데 몬드리안도 역시 19세기 말 20세기를 동시에 살았던 그 세기 말 초작가답게
변화에 굉장히 과감했어요.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는 네덜란드에 아주 유행했던 선명한 색채 풍경화 같은 초기 작품을 그리기도 했지만 그 10년 가깝게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화풍을 하며 자신의 작품 세계를 변화하는데 아주 과감하게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예, 이런 화가들을 보면은 초기 작품들이라고 보통 있고 나중에 또 전성기 때 작품이 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성기 때 작품이 더 가격도 비싸고 훌륭하게 치어주나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고요. 대부분의 화가가 다 그래요? 네, 거의 다 그렇게 그러니까 비교해서 평가를 하면 그렇게 되죠. 예. 네. 그러면 이 몬드리안의 초기 작품은 추상화는 아니었나 봐요. 네, 선명한 색채의 풍경화라면. 네. 당시 또 네덜란드의 인기 유행하던 풍경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색깔이 선명했고 그리고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뭐 후기 인상파 화가들의 어떤 유행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은. 네. 그래서 이제 빛과 그림자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런 풍경화나 정물화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무나 풍차, 농가 이렇게 보다 구체적인 소재들을 집중을 해요. 이제 넓게 보는 풍경화에서 벗어나서 그러면서 점점 구성적인 구도에 치우쳐가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기 인상파들 영향을 받으면서 색채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고 여기에 표현주의 작가였던 뭉크가 이제 노르웨이 작가인데 그 뭉크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주 그 묘한 독특한 선의 움직임을 화면에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몬드리안은 점차 네덜란드풍의 그런 그림이 아니라 유럽의 그 국제 스타일로 이제 이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분할 기법이라고 전모법이라 그래서 색깔을 막 색점으로 막 찍어서 보라색을 표현하고 싶으면 빨간 색점, 파란 색점을 병치시켜 놓고 네 눈으로 섞어서 봐라 뭐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할 기법이라고 하는 특이한 색채 기법으로도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 과정을 근간으로 그는 빨간색, 파란색 이런 대조적인 색깔을 조화시키기도 하고요. 나무의 격렬한 움직임과 푸른 하늘을 조화시켜서 일종의 균형감을 창조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는 30대 마지막에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통해서 네덜란드의 아주 주요 작가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39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몬드리안의 그림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파리로 가면서 입체파를 또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몬드리안의 수직 수평은 사실은 나무를 계속 단순화시키면서 나왔던 이미지에서도 연관이 되어 있긴 하는데요. 이런 경험하고 나서 다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몬드리안이 아주 중요한 이론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 상징적 의미와 또 우주의 수학적 구성에 대한 신지학자의 어떤 그런 저서 같은 것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신지학에 대해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으로 몬드리안의 세계관은 결정적인 변화를 맞게 되고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몬드리안의 기하적 추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검고 굵은 수평선, 수직선 또 원색들이 함께 어울려지는 그의 화면은 사실 우주에 대한 몬드리안식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이런 구성과 같은 식의 작품 제목에서도 모든 대상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구성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보여준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후 그는 전쟁의 위험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 미국에 안착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 그가 폐렴으로 72세의 생을 마감하는데 뉴욕으로 가기 전에 몬드리안에게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삶의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삶입니까? 몬드리안은 뉴욕으로 가기 전에 살았던 도시가 런던이었어요. 이곳에서 2년을 살았는데 이 시기는 사실은 몬드리안에게 잊혀진 2년이라고 불릴 만큼 학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기간이었는데요. 이 기간은 몬드리안의 인간적인 면이 가장 잘 드러나 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런던에서 몬드리안이 어땠는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런던으로 갔을 때가 이제 환갑을 훌쩍 넘어선 나이였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아주 많은 미술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었어요. 뭐 패기 구겐하임하고도 절친이었고, 그다음에 나온가버 와이프하고는 굉장히 뭐 동지이기도 했었고, 이러면서 이제 재즈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 동네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댄싱 파트너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몬드리안 작품만 보면 몬드리안이 춤이라는 거죠. 그래도 몬드리안이 재즈를 하도 좋아했었고 이랬는데 이게 나중에 그 뉴욕에서 브로드웨이 부기옥이라고 하는 그런 추상 아주 대표적인 작품의 어떤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했던 게 재즈였었고 그게 이제 런던에서의 라이프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때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월트 디즈니의 백설공주였어요. 그러니까 몬드리안은 백설공주 매니아였어요. 그리고 백설공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특히 난장이들이 뭐 나왔을 때 나왔던 음악 갖고 춤을 추기도 하고 난장이가 있었던 엽서를 막 형한테 뭐 엽서를 보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이 백설공주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신조형 미술 이론을 정립하고 또 조형예술과 순수 조형예술에 대한 심오한 이론을 발표했던 화가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그런 천진한 행동들이었는데요. 결국 이것들은 이제 몬드리안의 어떠한 그 순수 조형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순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의 근간이 되는 어떤 그 몬드리안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만화 영화가 참 많네. 백설공주였을까 하는 좀 의문이 생기네요. 그 당시에 이제 이게 항상 시기가 중요한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백설공주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 만화가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었던 시절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백설공주를 보게 된 거고 특히 백설공주에서 보면은 그 7 난장이들과 이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이 몬드리안은 결혼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자신과 어떤 이미지와 또 난장이들과의 이미지를 이제 오버랩해서 이야기하는 엽서들을 많이 써서 형한테 보내요. 예, 그래서 몬드리안이 키가 뭐 작았던 건 아니죠? 아니요, 잘생기셨습니다. 네, 약간 머리가 벗겨지셔서 그렇지 아주 잘생기셨고 똑똑하게 생기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만화 중에 스누피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네네. 우리 김민선 큐레이터도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있나요? 저 가필드 좋아합니다. 가필드 고양이. 네, 제가 그 고양이 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네, 그 몬드리안이 백설공주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네. 아주 전혀 몰랐던 새로운 면모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2010년에 그 전시회, 팽피도 했었던 전시회를 통해서 나왔던 그런 논문 중에 하나였어요. 잊혀진 인연을 찾아라 뭐 이러면서. 예. 그 몬드리안은 건축물이든 사람이든 대상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순수한 점만 뽑아내려고 했던 것도 이런 만화를 좋아한 거와 연관이 있을까요? 네, 어쨌든 그런 순수함이라고 하는 게 꼭 만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순수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어떠한 그 기본적인 동화 같은 이야기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순수성들이 그 뭐 패션이라든가 건축 디자인 쪽에 이렇게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확실히 몬드리안의 순수성이 그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입생 로랑 같은 그 패션 디자이너는 그 1,700만 파운드 정도 되는 그런 그 몬드리안의 또 작품을 뭐 구입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많은 어떤 그런 패션이나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됐었던 작가가 바로 몬드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몬드리안의 작품을 설명을 하실 때 그 검고 굵은 수평선, 수직선이 원색들과 함께 잘 어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금이 막혀 있고 네모난 사각형들이 있고 색깔이 빨갛고 파랗고 근데 그런 거 보면은요 그게 과연 그렇게 훌륭한 그림인지 실감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생이 그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 몬드리안 같은 경우가 그거를 만약에 그냥 찍찍 그렸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깊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이거 나도 그리겠어 하겠지만 사실 몬드리안은 기본적으로 그림을 아주 잘 ABC가 아주 잘 돼 있는 작가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그 세상과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왔었던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네. 그 생각에 그러니까 미술에서는 항상 그 사고와 그다음에 작업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작가가 이제 어떤 이미지 퍼포먼스를 내기 전까지의 그 사고의 과정과 그다음에 어떤 그 작업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결과물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보시면 그 초등학생이 그렇게 그려도 비슷할 것 같지만 막상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과 또 몬드리안의 원화가 그린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나는구나. 누구보다도 먼저 구별해내는 사람들이 사실 일반인들이세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 2%가 갖고 있는 그 작품이 갖고 있는 그 오리지널리티가 갖고 있는 바로 그 아우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우라라고 하는 거는 함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짝퉁은 짝퉁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유지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아우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이런 몬드리안이든 칸딘스키든 유명한 그런 어떤 그 대가들의 그런 사고와 작업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일반인들이 우리가 정물 하나, 풍경 하나 네네. 보면은 정말 잘 그렸다, 멋있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 맞아요. 예. 뭐 몬드리안뿐만 아니고 추상화가들 그림을 보면은 네.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좀 추상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 화가 이력이라든가 이런 걸 또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나요? 뭐 공부를 또 막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가장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았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가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반응을 해요. 그 잭슨 폴록의 울프란 작품을 보면 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애들은 제목만 듣고 거기서 막 뭔가를 이제 디스커션을 하죠. 그게 7살, 8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작품을 보면 학습을 해야 하고 느끼기 이전에 배워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감상의 장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봐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작가 알아볼까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뭉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선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수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